안녕하세요. 신라의 장군 이쑤시개 장군입니다. 오늘은 천년의 역사를 가진 신라가 어떤 나라였는지 책 내용을 한번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책 표지를 먼저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여기 아랫부분에다가 제목을 붙여봐야 되겠죠. 자, 제목은 천년의 신라 성고려 시대 제목으로 이곳에다가 붙여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우리 이 페이지를 딱 열어봤을 때 아까 보니까 이곳에는 신라 하면 512년도에 지증왕 때 이사부 장군이 우산국을 점령했었죠. 우산국에 속해 있는 부속섬인 우산도, 지금의 독도입니다. 이 독도가 언제부터 우리나라 땅이었는가? 바로 신라 장군 이사부 512년 우산국을 점령했을 때부터이기 때문에 여기에 첫 번째 우리는 독도가 언제부터 어떻게 해서 우리 땅이 됐는지 그 내용을 여러분들이 이곳에다 적을 수 있도록 이 종이를 이 아래에다가 붙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독도란 옛날부터 우리 땅이에요 이렇게 말해서는 안 됩니다. 독도는 일본이 주장하기를 1905년 일본이 러시아와 전쟁했을 때 러일 전쟁 때 아무도 살고 있지 않는 돌섬이라고 먼저 발견했다고 해서 자기 땅이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하지만 그렇지 않죠. 우리는 오래전부터 신라시대 때 512년도에 역사사에 나와 있습니다. 신라 장군 이사부가 우산국을 점령했었고, 우산국이란 울릉도 사람들은 당시에 우산도라 불리던 독도에서 조업, 쉽게 말해서 고기잡이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울릉도를 차지했다는 것은 그 부속섬인 독도까지 함께 차지한 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우리는 512년도, 지금부터 일본이 주장한 1905년보다 무려 1500년 전부터 우리 땅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종실록에도 독도가 우리 땅이라는 것이 기록이 되어 있고요. 고종이 마지막 고종 칙서에도 독도가 우리 땅이라는 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최초의 우리 땅이 된 것이 바로 이사부 장군, 신라 장군 이사부가 지증왕 때 바로 우산국을 차지했다라는 그 이야기를 이곳에다가 붙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책을 열어보면 가운데 이 팝업이 있는데요. 바로 이것이 어디냐면요. 지금은 없어졌어요. 바로 이곳은 황룡사 9층 목탑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경주에 가시면 황룡사 9층 목탑하고 거의 비슷하게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것이 박물관 같은 것이 있는데요. 이 탑은 신라시대 때 만들어져서 나중에 고려시대 때 몽고가 침략해서 불타 없어진 탑이에요. 이 탑의 높이가 83m예요. 그래서 당시 신라가 얼마나 건축 기술이 뛰어났으며 얼마나 훌륭한 탑인가 우리가 꼭 한번 알아둬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우선 왼쪽에 보니까 이곳에 신라의 건국에 대한 이야기를 여기다 넣어봐야 되겠죠, 그죠? 신라의 건국, 박혁거세입니다. 박혁거세 어디서 태어났습니까? 아래에서 태어났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지난번에 고구려 시간에도 얘기 드렸습니다만 주몽이라는 고구려를 세운 사람도 바로 아래에서 태어났죠. 신라의 박혁거세도 아래에서 태어났어요. 근데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가야의 김수로도 어디서 태어나나요? 아래에서 태어납니다. 이 모두가 우리나라를 세우는 사람들은 알이라는 것을 통해서 세상에 나오게 됐어요. 왜 그랬을까? 바로 이 알은 신성하다라는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만 당시 우리 한반도의 사람들은 제일 중요한 것이 농사였습니다. 먹고 사는 게 중요하죠. 백성들이 먹고 사는 게 제일 중요한데 농사가 잘 되려면 하늘이 도와줘야 됐다라는 거예요. 비도 잘 내리고 날씨도 좋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라를 세운 사람들은 하늘에서 내려왔다라는 그런 의미를 부여하기 위해서 일부러 신라를 세운 이 왕도 하늘에서 내려왔다라는 하늘의 후손이다 라는 뜻으로 알이라는 것을 등장시켰을 거예요. 왜냐하면 알은 주로 하늘을 나르는 새 종류가 알을 놓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신라의 건국설화에 보면 박혁거세는 흰 말이 하늘로 올라가는 그곳에 상자 속에 알이 들어있었다라고 해서 우리가 신라의 건국한 박혁거세도 알에서 태어났다. 그리고 심지어 박혁거세의 부인인 아령은요, 아령은 태어났을 때 입에 부리가 달려 있었어요. 근데 나정이라는 우물가에 가서 거기서 얼굴을 씻었더니 그 부리가 없어지고 예쁜 여자가 됐다고 합니다. 자, 이 두 사람이 신라를 만들었다라는 것이 신라의 건국설화예요. 자, 근데 이 박혁거세는 몇 살에 왕이 됐을까? 몇 살에 나라를 만들었을까? 바로 13살에 나라를 만드는 기원전 57년에 이 박혁거세가 바로 신라를 만들었습니다. 자, 그 내용이 여기 있고요. 자, 이 종이는 여기 왼쪽 이 부분에다가 우리가 붙여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이제 책을 또 열어보니까 첨성대가 나와 있죠.
첨성대는 뭐 하는 것이죠? 천문 관측 기구죠. 농사에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것이에요. 별의 움직임을 보고 그리고 달의 움직임을 보고 우리가 아마 하늘을 보면서 농사 짓는데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그런 기구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첨성대 전에 여기에 우선 우리가 앞장에 신라의 건국을 우리가 얘기를 했으면 두 번째 이곳에는 신라의 성장에 대한 이야기를 할 텐데요. 자, 이 종이가 바로 신라의 성장입니다. 자, 여기에 네모가 4개가 있습니다. 빈칸이 있습니다. 자, 이 빈칸에는 우리가 정답을 써 넣어야 됩니다. 자, 여기 첫 번째 뭐라고 적혀있냐? 중앙집권국가의 기틀을 마련한 누구죠? 뇌물마립간입니다. 뇌물왕이에요. 이 신라의 17번째 왕 뇌물왕에 대해서 적혀 있는데요. 자, 뇌물왕은 무엇을 했는가? 신라를 제대로 된 나라로 만들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나라의 기틀을 바로 세웠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두 번째, 바로 이 네모에는 중앙집권국가로 발전시킨, 앞서 말씀드린 거는 뇌물마립간은 중앙집권국가의 기틀을 마련했다. 나라의 기틀을 마련했던 왕이라고 하면, 두 번째 여기는 국가를 발전시킨 왕, 이 신라의 20번째 왕 지증왕입니다. 지증왕은 최초로 우경법, 소를 이어서 농사를 짓다 보니까 그전에는 밭가리를 손으로 호미로 하다가 이제 힘센 소를 이용해서 농사를 짓다 보니까 농사가 잘 되겠죠. 백성들이 먹고 살만하겠죠. 세금 많이 내겠죠. 그러면 세금 많이 걷어들이니까 이제 나라가 부자가 이렇게 되기 시작했던 그런 시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지증왕이라는 이 왕 때부터 신라가 이제 엄청난 속도로 발전하게 됩니다. 이 지증왕 때 우상국, 울릉도를 정복했다. 자, 울릉도를 정복했다라는 것은 사실 우리가 울릉도 단지 그 섬을 정복했다는 게 다가 아니에요. 이 신라는 동해 해안가의 나라를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에 제일 골칫거리가 뭐냐면 일본으로부터 쳐들어오는 왜구들, 해적들이 골칫거리였어요. 백성들이 먹고 살려면 농사도 잘 돼야 되지만 바다에서 물고기도 잘 잡아서 먹고 살아야 되는데 일본에서 쳐들어온 이 해적들 때문에 신라가 골치 아팠었는데 이것을 해결한 왕이 바로 지증왕이에요. 나라가 부자가 되다 보니까 무기도 많이 사겠죠. 군사들도 많이 뽑았겠죠. 배도 만들겠죠. 그래서 이제 우리 힘으로, 스스로의 힘으로 왜구를 물리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됐다. 바로 그곳에 이사부 장군이 전체 바다를 지휘했었다. 그 힘으로 우상국까지 차지했었다. 라고 이렇게 여겨지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왕권 강화에 힘쓴 지증왕의 아들 21번째 왕 법흥왕입니다. 아까 지증왕도 그렇고 법흥도 그렇고 이 이름 자체가요 불교식 이름이에요. 여러분들 스님들은 대부분 법명이라는 걸 가지고 있잖아요. 불교 이름. 그래서 뭐 법관 스님, 법흥 스님, 법진 스님 여러 이름의 법자를 쓰는데 이 왕의 이름이 법흥왕이에요. 이 왕으로 말미암아 신라가 불교를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불교를 받아들였다는 것은 동시에 왕의 힘이 강화됐다는 것입니다. 불교하고 왕의 힘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신라는 박혁거세가 나라를 세웠을 때 6개의 부족장들이 모여서 왕을 추대해서 왕이 됐어요. 자, 왕은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뽑혔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왕보다 사실 어떻게 보면 그 부족장들의 힘이 더 셌어요. 자, 왕이 통치를 하는데 왕이 힘이 없으면 나라를 제대로 이끌어 갈 수 있을까요? 무리죠. 이 나라가 이미 힘이 생기고 있어요. 왜냐하면 아버지 지증왕이 나라를 부자로 만들어 놨어요. 근데 왕이 제대로 나라를 이끌어 가려고 통치를 하려고 하니까 부족장들이나 백성들이 왕을 따르지 않아. 왜냐하면 이 나라에 왕보다 더 오히려 힘이 센 부족장들이 많기 때문에 부족장들 눈치를 봐야 되잖아요. 왕의 힘이 약하기 때문에 제대로 통치를 할 수 없었던 그런 상황이었었는데 불교를 받아들였어. 부처님이 이 신라에 들어왔어요. 백성들은 마음이 하나잖아요. 그 전에 백성들 입장에서 부족장은요 신처럼 위대한 사람이었어요. 부족장을 믿고 따르고 부족장은 거의 신처럼 이렇게 여겼는데 마음이 하나밖에 없는 이 백성들 입장에서 부처님이 들어오니까 백성들은 부처님의 경전을 보고 부처님을 믿기 시작하죠. 부처님 믿는 마음이 커지면 커질수록 부족장들을 믿는 마음은 작아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마음은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자, 부족장 믿는 마음이 작아지다 보니까 부족장의 힘이 약해지는 거죠. 그럼 누구의 힘이 강해지나요? 바로 왕의 힘이 강해지는 거예요. 왕즉불사상이라고 해서 왕은 즉 다시 말해 부처님이다. 살아있는 부처님이다.
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당연히 불교가 들어옴으로써 왕의 힘이 강해질 수밖에 없게 된 것이에요. 근데 이 부족장들이 불교가 들어오는 것을 다 찬성했을까요? 자기들이 힘이 약해지는데 그렇지 않죠. 다 반대했어요. 그래서 절을 지으려고 하는데 부족장들이 막 반대하니까 절을 지을 수가 없었어요. 법흥왕이 이차돈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절을 짓게 했는데 부족장들 전부 다 반대하니까 부족장들 다 모이는 자리에서 이차돈의 목을 칼로 뱄다고 합니다. 이차돈이 죽었어요. 이 절을 짓고 있었던 이차돈이 죽은 이후에 그 순간에 어떤 일이 발생했는가? 하늘에서 꽃으로 된 꽃비가 내립니다. 그리고 이차돈의 목에서 흘러내는 피가 붉은색이 아니라 하얀색 피가 흘러내립니다. 이차돈이라는 사람 순교를 했어요. 그것을 본 부족장들이 깜짝 놀라서 이 불교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라고 이렇게 여겼던 거예요. 그래서 드디어 이차돈의 순교에서 신라에 불교가 들어왔습니다. 불교가 들어온 이후에 왕의 힘이 강해집니다. 백성들은 부처님을 믿고 왕을 믿기 시작했고 부족장들을 믿지 않는 거예요. 자, 이 불교라는 것은 다시 말씀드려서 왕의 힘을 강화시키는 것인데 이미 초기 고구려는요 372년도에 바로 소수림왕 때 불교를 받아들였고요. 백제는 384년도에 침유왕 때 불교를 받아들였어요. 근데 신라 이때가 언제예요? 527년입니다. 고구려보다 백제보다 무려 150년이 지난 527년에 신라의 불교가 들어왔다는 거. 아주 신라가 늦게 성장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어쨌든 불교가 들어옴으로써 법흥왕이 이제 왕의 힘을 강화시켰어요. 아버지 지정왕이 나라를 부자로 만들어놨죠. 법흥왕이 이제 왕의 힘을 강화시키니까 마음대로 정치를 할 수 있겠죠. 자, 여러분들 빗자루를 만들 때 쌀이 나무 가지를 모아서 이렇게 빗자루를 만드는데요. 지정왕이 쌀이를 좋은 거를 많이 가져왔어요. 그의 아들 법흥왕이 이 쌀을 모아서 제대로 튼튼한 빗자루를 만들었다는 것이 왕권을 강화시켰다는 것을. 자, 이제 무엇을 해야 될까요? 제대로 정치를 해야 되겠죠. 바로 이 마지막에 있는 한강을 차지한 진흥왕입니다. 드디어 신라가 고구려를 물리치고 백제를 물리치고 삼국에서 제일 강한 나라가 되는 것이 바로 지정왕의 손자 신라의 22번째 진흥왕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 신라가 삼국 통일하는 기반을 다지는 성장하는 과정이 바로 이곳에 들어있고요. 자, 이 종이는 이곳에다가 붙여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바로 이 자리에는요 첨성대에 대한 내용이 여기 들어있거든요. 첨성대는 무엇인가 한번 볼까요? 첨성대는 과학적인 천문 관측 기구죠. 자, 이 첨성대는 어떻게 해서 천문 관측을 하는지 이 내용이 여기 적혀 있으니까 우리가 한번 찬찬히 읽어보겠습니다. 첨성대의 높이, 그리고 첨성대는 국보 제31호 역법을 만들기 위한 1월 행성의 운행 관측과, 그러니까 달과 해와 별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확인하고 관측을 해서 천문 현상을 관측하는, 그럼으로써 농사가 잘 될 거냐 잘 되지 않을 거냐, 비가 올 거냐 비가 오지 않을 거냐, 이런 것들을 우리가 관측할 수 있는 그런 기구고요. 자, 이 첨성대는 선덕여왕 때 완공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첨성대는요 동양에서 가장 오래된 천문대다라고. 자, 이 내용을 이 아랫부분에다가 우리가 붙여 보겠습니다. 자, 이제 이 첨성대 오른쪽에는 뭘 놓을까? 자, 이 세 번째는 신라의 신분제도 골품제라는 것입니다. 골품제, 뼈에도 품격이 있다. 신라의 신분제도에 대한 이야기가 여기 적혀 있습니다. 자, 그 내용을 여기 상단에다가 우리가 붙여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왕의 호칭 변경. 자, 여러분들 신라는요 나라 이름이 처음부터 신라가 아니었어요. 신라를 건국한 박혁거세가 세운 나라는 사로국이었어요. 나중에 이 사로국이 나중에 이름이 뭐가 되냐면 계림이라고 됩니다. 그런데 아까 신라를 부자로 만들었던 20번째 왕 있죠. 지정왕 때 드디어 이 나라 이름을 신라라고 만들었어요. 지정왕 때 우리가 또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이 지정왕이 신라의 최초의 왕이에요. 중국에서 얘기하는 왕자를 신라의 왕을 쓰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신라는 500년 동안 제대로 된 나라가 되지 못했기 때문에 신라의 왕을 뭐라고 불렀냐면 박혁거세는요 왕이 아니라 거서관이에요. 무슨 뜻이냐면 신하들의 대장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박혁거세 거서관 다음에 남의 차차홍이라고 불렀어요. 차차홍. 이 남의 왕을, 신라의 두 번째 왕이죠. 남의 왕을 차차홍이라고 불렀던 것은 제사를 지내는 대표자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나중에 또 이제 왕의 이름을 또 뭐라고 불렀냐면 이사금이라고 불렀어요. 자, 거서관,
차차홍, 이사금, 마립관. 자, 이사금이 무슨 뜻이냐면 거의 부족장들 중에서 나이가 많은 지혜로운 그런 사람이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마립관도 마찬가지로 부족장들 중에 우두머리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제가 왜 이것을 얘기 드리냐면 기원전 57년에 시작했던 이 나라가 500년 동안 왕을 왕이라 부르지 못했던 아주 작은 나라였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왕의 호칭을 우리가 한번 알아놓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왕의 호칭은 거서관, 차차홍, 이사금, 마립관 이렇게 불렀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 종이는 이 아랫부분에다 옆에다가 또 붙여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아랫부분 빈칸 있죠. 자, 여기에는 신라의 여왕 누가 계신가요? 진덕여왕도 계시고 선덕여왕도 계시죠. 신라의 여러 여왕이 있습니다. 자, 신라의 여왕은 우리가 아까 신라의 신분 제도를 이야기한 것과 또 연결됩니다. 자, 이때 우리 신라는요, 왜 여왕이 탄생했는가? 왕이 되려면 왕족끼리 결혼해서 태어난 사람들만이 왕이 될 수 있어요. 엄마 아빠가 왕족이어야 돼. 그 사이에서 태어난 사람을 뭐라 부르냐? 신분 제도에서 제일 높은 바로 성골이라고 합니다. 자, 두 번째 계급은 뭐냐면 부모님 두 분 중에 한 분은 왕족이지만 다른 한 분은 일반 평민이야. 여기서 태어난 사람을 우리가 두 번째 계급 진골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왕족끼리 결혼해서 태어난 사람만이 왕이 되는 그런 시대였기 때문에 이 왕족끼리 결혼해서 태어난 사람들 자녀들 중에 아들이 아무도 없었기 때문에 최초로 여왕이 탄생한 것이 바로 선덕여왕이에요. 그래서 이 선덕여왕이 어떻게 해서 탄생했는가 라는 그 내용과 그리고 화랑도 있죠. 화랑도. 화랑이라는 것과 낭도라는 말을 합친 글자예요. 화랑도는. 지금 높은 공무원이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공무원 시험을 쳐야 되는데 근데 신라시대 때는 어떻게 해서 높은 관직에 갈 수 있었는가? 양반들의 자녀들이 높은 관직에 갈 수 있었어요. 양반들의 자녀 중에서도 말 잘 타고 활 잘 쏘고 무예가 뛰어난 사람들이 나중에 높은 관직에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삼국시대는 온통 전쟁이 중요했기 때문이에요. 자, 양반들의 아이들 모두가 화랑이 되는 게 아닙니다. 그 중에 말 잘 타고 활 잘 쏘고 무예가 뛰어난 친구들을 우리가 화랑이라 부르고요. 그럼 낭도는 무엇인가? 평민들, 백성들 사이에서 무예가 뛰어난 사람들 낭도라고 해요. 합쳐서 화랑도라고 하는데 이 화랑은 낭도들을 부하처럼 거느리고 다니는 거예요. 화랑도라는 사람들은 신라를 통일하는데 커다란 역할을 했던 그런 신라의 조직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종이를 이 아랫부분에다가 붙여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바로 이 황룡사 구층목탑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자, 이 탑은 643년도에 선덕여왕 때 만들기 시작했어요. 구층목탑이라고 해서 9개 층으로 되어 있어요. 이 왜 9개 층이냐면 당시 신라 주변에 나라들이 9개 변방 국가가 있었다고 합니다. 삼국시대는 계속 전쟁을 했잖아요. 신라를 침략하는 것을 호국불교, 그러니까 불교의 힘으로 신라를 지키기 위해서 만들었던 탑이라고 합니다. 이 탑의 높이가 83m예요. 1400년 전에 이 황룡사 구층목탑이 지금의 40층짜리 건물하고 똑같은 높이였다는 것이에요. 그만큼 건축 기술이 뛰어났다는 것을 우리가 이 탑을 보고 알 수 있습니다. 아쉽게도 이 탑은요, 몽고가 1238년에 고려를 침략했던 3차 침략에 황룡사 구층목탑이 불에 타서 소실돼 버립니다. 너무너무 안타깝죠. 만약에 이 탑이 지금까지 남아있다면 에펠탑보다 훌륭한 탑으로 남아있을 겁니다. 자, 이것을 이 아랫부분에다가 붙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작품이 마무리가 완성이 되었습니다. 이 첫 번째 페이지에 신라의 건국의 이 아랫부분에 빈칸이 있잖아요. 이 부분에는 화랑을 의미하는 선생님 쓰고 있는 이 그림 있죠? 자, 이 그림을 여기에다가 붙여보도록 하겠습니다. 뒷면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뒷면에 여기가 바로 신라의 지도예요. 그 아랫부분에 여기에다가 신라의 연표를 어떻게 되어 있나 한번 보겠습니다. 기원전 57년 신라가 만들어졌어요. 박혁거세가 사로국의 왕이 되었습니다. 13살에 나라를 세웠습니다. 500년이 지나요. 왜냐하면 500년 동안 신라는 아주 작은 소국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드디어 신라의 지정왕이 503년에 나라 이름을 신라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최초로 왕이라고 칭하게 되었고요. 드디어 신라가 제대로 된 국가가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그 이후에 520년에 이 지정왕의 아들 법풍왕이 율령을 반포하면서 불교를 받아들임으로써 왕의 힘이 강화됩니다. 아버지가 부자로 만들었던 이 신라를 그 아들 법풍왕이 왕권을 강화시켜서 강력한 왕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527년에 불교를 공인합니다. 이차돈이 순교를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그의 아들이었던 진흥왕이 562년에
가야를 멸망시킵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 632년에 선덕여왕이 최초로 왕이 됩니다. 자, 여기서 보니까 건국에서부터 632년 성골이 왕이 될 때까지예요. 성골이라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던 왕족끼리 결혼해서 태어난 사람들만이 왕이 되는 그 시대까지예요. 오늘은 천년의 신라 중에 성골의 시대, 여기까지 우리가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여기 내용을 한번 붙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 우리가 배웠던 이 책이 박혁거세가 나라를 세우고 왕이 호칭이 변경되면서 나라 이름도 사로국에서 계림으로 드디어 신라가 되는 것이 500년이 지나서 지정왕 때부터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지정왕이 나라를 부자로 만드는 우경법, 농사를 소를 이용해 짓는 것을 개발하게 되고, 그 아들 법봉왕이 왕권을 강화시켰고, 진흥왕이 한강을 뺏었습니다. 진흥왕이 한강을 뺏음으로써 드디어 삼국 중에 신라가 제일 전성기를 맞이했다. 그 이후에 통일할 수 있었던 모든 기반은 화랑도가 있었기 때문이고, 그리고 또 성골만이 왕이 되는 시대였기 때문에 선덕여왕이 왕이 됐다라는 거. 그리고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우리가 몽고의 침략이 없어졌던 신라의 최고의 탑, 황룡사 구축목탑, 이 이야기들이 이 책에 들어 있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는 천년의 신라 1번 성골의 시대였습니다. 감사합니다.